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저 늘 그렇지만 왜 자꾸 이렇게 저는 할 얘기가 많을까요? 음. 예. 자, 터키와 사우디의 갈등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진행 중이라 함은 언제 얘들이 시작했나? 터키와 사우디의 갈등은 예전 터키를 지금의 이제 근대 국가인 터키가 이전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유럽부터 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 넓혔던 그 제국 시대. 음. 오스만 제국일 때부터 이 아랍 쪽하고, 그러니까 아랍을 중심으로 한 그 사우디 쪽하고 굉장히 대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역사적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요? 아니,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조금 감정이 안 좋으면 일단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경제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왜 이게 또 시너지가 돼서 폭발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터키와 사우디 사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게 불을 붙은 게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 10월 2일에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사우디 출신의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은 반체제 언론인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계속 미국 주요 언론에 사우디 왕가를 욕하는 칼럼을 써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로 봤겠죠. 근데 이분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사우디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강제 피납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일종의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강요를 했는데 음. 이 여자친구 자체가 요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 미인계에 걸린 거지. 음. 이쁜 여자가, 여자친구가, 나랑 사귀는 조건은 음. 나를 당신 호적에 올려주는 거다. 국적 취득, 결혼식장을 해주는 거다. 라는 조건을 걸어서, 영사관을 유인했다. 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예. 그러나 그 여자친구분은 인정하지 않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음. 사우디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일단은 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어, 예전에 우리가 왜 마타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파이 미인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 미인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남자들이 많은지 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사실 러시아에서도 미인계 이용해가지고 미국 정치인들 많이 꿰어내고 있거든요. 중국도요,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 안에서 정보를 빼거나 정치인들을 회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왜 어,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는데 왜 넘어가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쓰니까 넘어가죠. 네.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정치인이야. 음. 내가 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음. 그러면 언제든 나한테 그런 요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계태세의 차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매수나 미인계가 안 들어오라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인계가 계속 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음, 저는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지금. 네. 네, 저는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긴 도둑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네. 라고 네. 하지만, 어차피, 이 값진 물건이 있으면 털리기 마련인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어, 그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카슈쿠지를 암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우디는 우리는 거의 완전 범죄를 했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터키가 이미 그 상황에 거기 도청 장치를 다 해놨던 거죠. 그렇죠. CCTV와 도청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그 모든 모든 상황을 납치와 살해 네, 과정, 심지어 고문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녹화를 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범인 거예요. 음, 세팅을 해주고, 터키에서 세팅을 해주고, 거기에서 범행을 방조시킨 다음에, 그걸 알리지 않고 녹화를 떠가지고, 이걸 사우디 협박하는 용도로 역으로 써먹은 거니까, 사실은 터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는 이미 사우디가 이렇게 할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터키 언론에서 터트려 버려요. 근데 이건 뭐 그렇죠. 터키 정부가 터트린 거죠. 터트리면서
지금 사우디 영사가서 이 카시코지가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행방불명이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언론에서 때려내니까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워싱턴 포스트라는 곳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당황해서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 사람 나갔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터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녹취록도 가지고 있어. 라고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설마 이걸 까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깠죠. 터키 정부는 깝니다. 실제로 깐 거예요. 정말 비명소리라든지 이런 게 다 들려요. 터키인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그 집시의 원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장 범죄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 이스탄불인 거고, 터키 아이스크림 장사만 해도 사람 아주 갖고 놀지 않습니까? 줄 듯 맞듯 줬다 뺐다. 네, 요거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문평론가님이 언급하셨듯이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이런 그 사막 쪽에 있는 중동은 동네로도 안 쳤어요. 사실은 그 남부 유럽과 그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의 그 핵심 요지, 그러니까 그리스와 연결되는 그 해역 지역, 해상권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쥐고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독점했던 데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목하고 돌아다니던 지금의 아랍 왕족들, 지금 사우디나 이란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 취급으로도 안 쳤어. 그냥 굉장히 천민들, 목축이라는 건 천민들로만 쳤기 때문에 애초에 터키가 중동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중동에서 이제 새롭게 석유 안 나왔으면 그 나라가 벌거 있었겠어요. 지금 아랍 국가들이. 아랍 국가 왕족들이 터키를 보는 눈은 워낙 차이가 컸는데 이런 사태 안에서 사실상 친선 외교, 외교의 어떤 그 예의, 원칙, 이런 거를 저버리는 뒤통수를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방으로 사우디와 터키의 관계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죠. 지금 아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터키를 구성하고 있는 주 민족은 투르크족이에요. 그래서 터키 할 때 그 터키가 그냥 투르크로 이제 발음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라틴어로 하면은 그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터키의 또 한 부류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 뭐냐면은 쿠르드족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그걸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투르크족하고 쿠르드족이 있는데, 근데 사실 오스만 제국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그건 공인된 언어가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현은 오스만 제국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 그 투르크족 중심의 오스만 제국이 넓혀 나가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무슬림의 위협으로부터 아랍과 무슬림 공동체를 지켜낸 이슬람의 보호자다. 우리가 그때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슬람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 로마한테 맥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랍 쪽에서 오스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랍인을 착취하고 점령한 지배자다. 그리고 니네가 오스만 제국이 우리를 먹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의 쇠퇴를 가져온 원인이 된 오스만 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그 오스만 제국을 놓고 아랍과 터키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랍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대표적인 석유 부국 있죠. 이 나라들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터키가 그 반대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터키가 사실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그 터키의 국부라고 얘기하는, 터키를 근대 공화국으로 만든 그 아타투르크는 사실 세속 국가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종교로 하지만 굳이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종교 국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 국가. 그래서 헌법상에도 어떤 이슬람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공식석상에서 못하게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걸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걸 헌법에 박아놓으신 분이 있는데, 에르도안이 들어서면서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에르도안은 지금 교육 과정 속에 이슬람 교육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스템 자체를 이슬람 국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지금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에르도안의 꿈은 뭐냐? 본인이 이슬람 전체의 칼리프, 술탄이 되는 게 에르도안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에 있어서 본인이 대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슬람의 대빵으로 자처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제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부터 심어져 있던 그 갈등이 터키에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폭발을 한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MSG를 치는 김에 우리 그 세계사 상식을 좀 더 넓혀가기 위해서 네. 이 투르크라고 하는 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투르크의 한국식 표현은 돌궐입니다. 돌궐. 돌궐적인 거죠. 아, 근데 그 돌궐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돌궐이 원래 살던 게 우리 고구려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 민족들이 밀려나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중앙아시아 지배 세력들한테 밀려나가지고 서쪽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오스만 제국에 합류가 되고 그 안에서 강력한 기병력을 통해 갖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일종의 이제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죠. 예, 터키인의 시조는 돌궐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넘어간 세력들이 유럽을 장악했던 게 3번 있습니다. 훈족이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몽고가 한 번 갔고 돌궐이 한 번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돌궐이 가장 최근에 간 거야.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터키인하고 우리하고 언어라든지 뭐 어느 정도 혈족적인 유전적인 면에서 섞여 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 설에 의해서 자꾸 터키랑 우리나라가 형제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터키는 일본도 형제라 그러고 뭐 네. 러시아도 형제라 그러고 예. 아프리카도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다. 형제를 다 파는 애들이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키는 자기들이 그 유럽의 세력을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랍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낙타 때 쪼락말 타고 저 동쪽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흐트러뜨려 놓고 모든 무역을 독점하면서 우리를 지배했던 침략자다라고 하는 의식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다가 오늘 얘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지금 왜냐면 이런 사실은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세계사적인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보태요 지금. 근데 국제 정치의 기본이 세계사예요. 저도 이거 대학원 가서 국제 정치 처음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세계사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월드머니 들으시면 이런 세계사적인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걸 또 알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보시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카슈쿠지가 사우디 암살팀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터키 경찰의 조사 내용이 이 터키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잇따라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사우디는 뭐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안 했다, 그 다음에 누가 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뒤로 밀려나요. 근데 터키는 처음부터 누굴 특정했냐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일의 중심에 있다라고 터키는 처음부터 그 왕세자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어떤 지배자죠? 실권자죠? 그렇죠. 사우디에? 네, 살만 국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살만 국왕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정권을 무함마드 왕세자한테 줬다라는 얘기가 있죠. 사우디의 수양대군.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18일 만에 그래 우리가 카슈쿠지 살해했다라고 사우디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요. 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 터키가 하도 맨날 이걸 떠들어대니까 사우디는 계속 이걸 조용히 시키고 싶지만 외신에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도 이 당시에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일단은 더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댔겠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끝까지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 일과 관계가 없다. 그 정보 당국 어떤 그 중간 간부의 개인적 일탈, 공명심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중간에서 꼬리다리기를 하죠. 이거 어느 나라 똑같은 수법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엔이 보고서를 내면서 쐐기를 박는데 그 지난해 6월에 아네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이 카슈쿠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해서 이 사우디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인권이사회의 그 위임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조사를 벌여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낸 건데요. 카슈쿠지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처형이 됐고 그의 죽음은 초법적 사형이고 사우디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가 더 궁지로 몰렸어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도 좋다. 그 중간 간부의 일탈, 그 아랫사람들이 무함마드 왕세자의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지들끼리 멋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잡아들이는 신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지난해 12월에 사우디 법원이 이 암살 배우로 지목된 빈살만 왕세자의 측근들에게 무죄 선고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는 그 사이에 또 무슨 짓도 했냐면은 어쨌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으니까 사우디가 제일 많은 게 뭐죠? 오일머니죠. 돈으로 막았구나. 무함마드 왕세자가 그때부터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 우리 뭐 같이 사업합시다. 또는 우리가 뭐 경제 교류를 많이 합시다. 이러면서 그 오일머니를 계속 퍼다주는 오일머니 외교를 해요. 그 돈으로 입막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터키가 자기네는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거든요.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 이제 다시 쑤시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좀 비겁한 거야. 이미 지났는데 여기서 재탕을 하기 시작하네, 터키는. 네, 무슨 짓을 했냐면 지난달에 터키 검찰이요. 지난달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면서 이 카슈쿠지 암살 주범으로 알려진 이 당시 왕세자 수석 고문과 그리고 당시 정보국 부국장 등 사우디 국민 20명을 터키에서 기소해버립니다. 그거 웃기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상대방 국가에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한다는 게? 그렇죠. 직접 온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터키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 영사관은 그 안에는 면책특권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우디 영토로 그렇지, 들어가는 사우디 거죠. 영토지. 원래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사실 그 자국의 영토가 아니고 그 상대국 들어와 있는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외교적 특권이잖아요. 근데 터키의 주장은 뭐냐면은 좋다. 거기에서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저지르기 위한 사람들이 터키 공항을 이용했고 터키의 영토를 이용해서 들어가지 잠깐 않았느냐. 스쳤으니까. 그렇죠. 말 되는데? 발자국을 남겼으니까 그럼요. 범죄 행위를 하고 도주를 한 거니까 기소할 그렇죠. 만하네요. 그렇죠. 네. 엄청 똑똑한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 정부가 괘씸하잖아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터키 국영방송과 터키 그 언론사들, 다수의 그 터키 국영 언론사들을 자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 불가를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내에서 터키 언론사에 접속을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버려요. 사우디가 언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지? 인터넷 사이트 그 접근 차단을 시킬 정도의 이런 서버나 관리 능력이 있었나? 난 그게 더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마존의 쇼핑몰 아마존의 CEO인 베이조스 이분이 사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의 휴대폰을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도청을 했습니다. 오, 사우디 제주 좋네. 그런 좀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베이조스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요. 링크를 걸어가지고. 베이조스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메시지가 왔으니까 당연히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옛날 그걸- 우리 네. 그 국정원 ARS 그 문자 피싱 그거랑 똑같은 네. 진부한 기술이었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베이조스가 설마 무함마드가 자신의 휴대폰에 그 도청 장치를 깔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왜 베이조스가 이혼을 했잖아요. 불륜 사건이 밝혀져서. 근데 그 불륜 사실이 사실은 무함마드가 그 베이조스의 휴대폰을 도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트럼프한테 선물하려고 베이조스의 사생활을 까갖고 갖다 바쳤네. 그런 부분이 무하마드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라고 베이조스가. 근데 카시쿠지가 어디에 칼럼을 쓰고 있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요. 그리고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 사실 전부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주류 언론은 다 어느 편이었다? 힐러리 클린턴 편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래서 왜 그 전에 여론조사 나오면 항상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016년에.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가짜뉴스다. 취임식에서 대놓고 그랬어요. 니들은 항상 여론조사에서 내가 진다고 했어. 이것 봐. 니들이 이러고도 언론이야? 니들은 가짜뉴스야. 그때부터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가 자신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제프 베이조스를 쓰레기를 만들고 너네 그럼요. 증언 안 받는다고. 이혼을 그렇죠. 시키고 그렇죠. 재산을 전부 다 부인한테 다 털어주게 한 다음에 그 재산을 전부 기부를 했죠. 네. 어디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빌앤 문빌리 씨, 문윌리 씨. 문윌리 씨, 그냥 네. 윌리암, 네. 걔 이름이 네. 윌리암. 네. 윌리암 내 재단에다가 네. 제프, 했죠. 제프 베이조스 내 주식을 전부 다 신탁을 하게 만들었죠. 네. 이게 또 이 사우디하고 연관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우디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 많이 발전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우디가 이렇게 터키 언론사를 탁 자국민들이 이제 인터넷 접속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터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인터넷 규제법에 근거해서 사우디 국영 SPA 통신과 아랍에미리트 국영 우암 통신을 거기도 역시 접속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물론 터키와 사우디 당국은 상대국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 규제법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또 부딪히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리비아가 지금 현재 내전 중에 있습니다. 자, 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리비아는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카다피라는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때 리비아도 역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카다피가 시민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 한쪽과 거기에 반발하는 나머지 군벌들이 합세를 한 쪽이 지금까지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한 통합정부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한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그 통합군 쪽은 무슬림 형제단을 인정하고 무슬림 형제단 측에 있고 이슬람적인 색깔이 강한 그 정부군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군벌을 이렇게 합친 리비아 국민군은 약간 세속적이고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슬림 형제단은 세계 각국에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군의 계파인 거고요. 지금 국민군은 카다피의 후예들입니다. 카다피가 일종의 대통령제를 실시하면서 회교나 이슬람교를 많이 밀어내고 현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세속화를 많이 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카다피가 죽을 때 숨겨진 해외 자산이 뭐 250조란 말도 있고 더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환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들이 카다피의 후예와 그 부하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리비아를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군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들도 사실은 이쪽 국민군 쪽에서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한 쪽은 그렇죠. 통합정부군 쪽이고요. 근데 여기서 터키는 지금 통합정부군 쪽에 서 있고요.
리비아 국민군 쪽에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서 있어요. 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당연히 이슬람 쪽인 통합정부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짓겠지만 아주 웃겨, 얘네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 있어서 지금 이집트가 또 독재 정권 비슷하거든요. 사실 아랍의 봄 때 무슬림 형제단은 단순히 어떤 테러 조직이 아니에요. 무슬림 형제단은 하나의 정당 조직이고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 때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이때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아요. 그 정권 잡은 거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LCC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뺏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형제단이 늘 이제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카타르로 도망을 가요. 복잡해. 나라 너무 많이 나와, 지금. 그래서 카타르를 사우디가 단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슬림 형제단 내놓고 이란하고 관계 끊고 거기서 말할 때 그 무슬림 형제단이 사실은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무슬림 형제단이 또다시 리비아 국민군 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통합정부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그걸 반대해서 그 반대편에 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이지만 중간에 또 어떤 조직들과 연관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라들이 이렇게 나뉘는데 분명하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 꼬붕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다 사우디가 하는 대로 다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쪽에 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중동의 나라가 카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카타르는 이란하고도 두루두루 좋은 관계, 서방 국가하고도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현명한 세계 제1의 부자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보태자면, 일단 리비아 사태는 터키가 지금 지상군을 파견해가지고 사실상 대리 전쟁을 치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터키 군이 들어갔어요. 네. 실제 파병을 해서 군대가 들어가 있으면서 네. 리비아 지역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리비아는 북아프리카고요. 터키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빼꼼하게 해변 조금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리비아하고 터키 사이에 대륙붕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대륙붕이 있어. 근데 이 대륙붕에 가스하고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터키는 자기들이 자원 개발을 하고 싶어 해. 그렇죠. 근데 그리스가 그 가까운 데 또 영토 섬이 있어. 그리스가 내가 그 꼴은 못 봐.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놓고 이스라엘, 리비아, 터키, 그리스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네 나라는 서로 관계가 다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동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힘이나 정치의 논리가 작용을 할 건데 그 상황에서 터키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기 위해서 리비아에다 군대를 집어넣고 나는 리비아를 지키고 있는 일종의 해방군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연합군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지금 리비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리비아가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위쪽인데 지중해 쪽에 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 나라에서 사실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난민들의 어떤 교두보 같은 역할을 또 리비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 내에서 난민 산업이 또 굉장히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거죠. 터키에서 그리스로 바다 타고 넘어가는 게 제일 빠른데 이게 안 되니까 리비아로 쿠션을 넣어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그리스를 지나서 바로 뭐 이제 슬로바키아나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로 이렇게 쿠션으로 난민들이 옮겨가는 사업도 지금 터키와 리비아 간의 합동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리비아가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난민들이 유럽으로 안 넘어오는 걸 리비아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연합 쪽에서 리비아 측에 돈을 줘서 거기다 난민 캠프를 만들고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계속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리비아가 내전이 터져버리니까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내전이 터져버리면은 리비아에서 난민들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난민들이 이제는 더 많이 도망오게 되고 그렇죠. 갈 데가 제동 자체 없으니까.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개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터키가 군대를 보내버려서 유럽은 지금 더 빡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가운데 송현주님께서 10,000원 슈퍼챗 쏴주셨고요. 바램바람님께서 또 10,000원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후원해주신 이 카카오톡 후원이 왔어요. 네, 아시는 분인데 네. 베트남에 이제 처갓집 갔다가 지금 석 달째 갇혀 계시는 제 지인이 있는데 어떡해요. 방송 들으러 오셨네요. 네. 카카오톡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소리였나요? 그럼 터키랑 이란이 친한가요? 네, 터키랑 이란은 친한데요. 이란이 미국에 의해서 경제 봉쇄를 당할 때 터키가 굉장히 중간에서 이제 물품 수출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장사를 많이 장지 했어요.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카타르가 이렇게 공짜로 해준 거 아니에요? 예, 터키는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터키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터키가 하도 카타르가 또 봉쇄를 당할 때 카타르에 또 물건을 많이 팔았던 나라가 또 터키이기도 한데 터키가 이렇게 자꾸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거나 뭔가 미국이 벌을 주려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득을 챙기는 게 가끔 꼴보기 싫어질 때면 미국이 또 터키를 경제 제재를 해서 리라가 확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예. 중동은 복마전이고요. 지금 터키와 사우디의 싸움은 사실은 미국의 세력을 벗어나기 위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연합 그리고 어떤 이슬람 왕국 내지는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터키, 이란을 비롯한 일부 이제 동부 쪽 카타르를 비롯한 동부 쪽 전통 이슬람 세력들의 동서 대결로 이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기 어떤 아랍 국가 중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중동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이 전에는 가로였다가 이제는 세로로 역할이 나눠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터키와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는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죠. 나토의 회원이에요. 이거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이렇게 안보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연합한 같이 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터키도 사실은 나토군이에요. 나토군인데 터키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소위 그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들여오거든요. 근데 F-35를 또 미국에서 들여오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충돌되는 거지. 그렇죠. 두개가. 군사 창과 방패가. 시스템이 사실은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시스템, 군사 시스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 러시아 그 S-400 들여오지 말아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지금 이미 2기를 다 들여온 상태고요. 이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속이 타는 게 뭐냐면 유럽은 항상 러시아의 남하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경계를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토 군에 속해 있는 터키가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군사적으로 터키에 들어가서 실제로 군사훈련이라든지 지원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거든요. 오스만 제국 그 망한 이후부터 계속 그걸 해주고 있었는데 그 S-400 들어온다는 얘기에 약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지금 독일 쪽 군사 지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인데 문제는 터키가 그래? 그럼 우리는 러시아한테 더 도움을 받을게 라고 해서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게다가 나토군 내에서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2위예요. 군 장병의 수 자체가 포지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터키가 미국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지만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고 중동, 아랍 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터키는 눈에 가시인 그런 상황이다. 워낙 지정학적인 위치가 유럽과 어떤 그 중동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진짜 길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 지역이 또 고지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사막이잖아.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더 기지하고 비행 기지, 그러니까 전투기 기지를 깔아놓게 되면 사실상 다 내려다 보면서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터키의 어떤 지리적인 이점이라 독일이 처음에는 자국의 어떤 그 권리를 위해서 진주했다가 IS 때 미국이 들어왔고 미국이 나가고 나자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터키는 누가 와도 괜찮다. 다 형제니까. 대국적인 국가죠. 네. 터키 만세. 돈만 가져오면 돼요. 네. 돈만 우리한테 이득만 주면 돼.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중재도 하고 이슬람 국가의 어떤 큰 형, 아버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할 거야. 내가 옛날에 니들 조상의 후예야 이 자식들아 막 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양아치다. 누가 봐도 하는 짓이 양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에 신나게 죽어 터지고 있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다가 러시아는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러시아는 제일 먼저 중국 봉쇄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러시아한테 털려버렸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 봉쇄를 제일 먼저 해서 막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푸틴 봐라, 푸틴처럼 해야 된다. 초창기에 푸틴은 다 봉쇄하지 않았냐 막 이 난리셨거든요.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네. 네. 사실 러시아가 코로나 확산 속도로는 세계 1위입니다. 3주 만에 20만 가까운 감염자를 만들어내버리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따 밤 방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새날로 가셔서? 네. 네, 아까운데?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자, 네, 아니 오태성님께서 근데 언제 끝나 우리 지금? 이것만 끝낼 거예요. 자, 오태성님께서 터키는 피지배층에 너무 잔인했다고 일본은 근처도 못 가지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이를 빠닥빠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천민 취급했다고 원래 아랍을 정말 들어가서 아랍인들을 정말 핍박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기억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더 이를 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지들이 독차지하고 낙타만 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죠. 자, 터키와 사우디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종 어디 가서 하겠습니다. 종이 없으니까 방송이 끝나질 않네.